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와 함께합니다. 쉽게 배우는 객분석 이도영입니다. 자, 전환사채가 만기 시점에 전환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권자가, 권리자죠. 채권자죠, 채권자가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 액면금액 10만 원짜리입니다.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주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발행자는 행사 가격을 반영해서 액면금액 6만 원짜리 액면금액의 주식을 발행해 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환사채 발행자는 전환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 장부금액, 사채가 10만 원짜리, 원래 부채가 10만 원짜리가 없어지고 주식이 자본금으로 6만 원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부채는 제거가 되고 다시 자본금 6만 원 생깁니다. 4만 원은 주식을 6만 원짜리, 액면가 6만 원짜리 발행해 주면서 1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4만 원만큼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자본 요소였던, 우리가 처음에 복합 금융 상품으로서의 부채 요소를 차감한 자본 요소에 있던 그 기타 자본 잉여금은 그대로 남아 있거나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를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만기 시점에 그 전환하는 걸 봤었는데요. 미리 조기 전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발행자는 전환사채를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리한 전환 조건을 제시하거나 특정 시점 이전에 전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환사채의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이 전환을 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갖게 되는 공정가치, 그 대가의 공정가치, 원래의 조건 안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보유자가 수취하는 공정가치가 차이가 나겠죠. 어떤 조건을 새로 부여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처음에 조건을 변경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대가하고 공정가치하고 조건을 변경하면서 가지게 되는 공정가치는 더 좋은 조건을 해주게 되면 결국 발행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이 공정가치의 그 차이가 단기 손익으로 이제 손실로 더 많은 어떤 대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단기 손익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전환사채 발행할 때 이제 5,000주를 발행하기로 이제 이렇게 조건을 붙여놨었는데, 이거를 중간에 다시 지급 조건을 변경해서 이거 발행되는 주당 100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기로 조건을 바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0원만큼의 어떻게 보면은 자금 부담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을 보유권자, 사채권자한테 부여하기 때문에 손실이 100원에 대해서 5,000주, 즉 50만 원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의 요소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환 조건 변경 손실, 즉 비용으로 50만 원을 차변에 인식하게 되고, 그만큼 전환권 대가인 그 50만 원을 다시 자본 요소로 증가시키면서 계정 처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기 상환하거나 재매입하는 조건입니다.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이나 재매입을 통해서 만기 전에 전환사채가 소멸되는 경우에 조기 상환이나 또는 재매입을 위해서 지급한 대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대가하고 거래 원가를 거래 발생 시점에서 부채 요소하고 자본에 나누어서 배분하게 됩니다. 지급한 대가하고
원래 거래 원가를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처음에 발행할 때에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그 자본 요소하고 부채 요소의 배분하는 방법과 일관되게 동일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다양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사채가 만기가 3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기 상환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10,000원을 지급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자, 이런 경우에 10,000원에는 부채 요소하고 자본 요소가 각각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상환 시점에서 부채 공정 가치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환권이 없는 일반 사채를 2년 만기에 일반 사채를 발행한다면은 지급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 금액이 부채의 그 공정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부채의 그 공정 가치가 부채 요소의 공정 가치가 9,000원이라 그러면은 사후적으로 자본 요소로 지급하는 대가는 1,000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 시점에 전환사채 액면 금액은 10,000원,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500원, 전환권의 대가가 1,000원 있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부채 요소의 상한은 전환사채가 10,000원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현금이 이제 9,000원 지불이 되겠죠. 그리고 상한 손실, 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 자,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500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만큼 500원의 차익만큼만 전환사채 상한 손실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1,000원만큼 전환급 대가를 없애주고 현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일반 사채하고 전환사채를 비교를 해보면은 투자자가 수령하는 금액이, 자, 일반 사채는 약정된 이자와 만기 금액, 액면 금액을 자, 그대로 수령할 수 있죠. 그죠? 전환사채는 자, 전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반 사채하고 똑같습니다. 자, 약정된 이자, 만기시 액면 금액. 자, 그리고 자, 문제는 상환 할증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상환 할증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전환하게 되면은 자, 전환 전까지는 약정된 이자를, 사채 이자를 받겠죠. 60% 전환을 하게 되면은 60% 전환 이자는 전환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 전환사채 60%에 해당되는 전환사채는 이자는 소멸되겠죠. 자, 40% 미전환분은 결국 해당 전환사채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게 되고 상환 할증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주 인수권보세 사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BW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전환사채과 신주 인수권보세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신주 인수권보세 사채는 자, 이 인수권을 분리할 수 있는 게 있고 분리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리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신주 인수권하고 사채권을 분리할 수 하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본 조달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신주 인수권의 분리형하고 비분리형은 자, 인수권 자체를 별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채권과 분리해서. 그런데 비분리형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되면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같이 없어지는 거죠. 회계 처리는 채권은 부채로 처리하고요. 비분리형은 신주 인수권은 자본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비분리형은 채권의 일부, 즉 옵션으로 보게 됩니다. 자본 요소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형이 투자자한테 좀 더 유연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형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신주 인수권보 사채하고 우리 전환사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주가 자녀한테 경영권을 이렇게 상속한다고 보면은 신주 인수권보 사채를 이용하기보다는 전환사채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환사채는 전환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주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죠. 사채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사채권이 없어지고 새로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 인수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행에 대한 주금을 다시 납입해야 되는 추가적인 자금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전환에는 추가적인 현금 납입이 당연히 없겠죠. 왜 그러면 사채권이 없어지고 그 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자금 납입이 있어야 되니까 자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자,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 후에도 이제 상환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전환할 때 이미 사채권은 소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를 별도로 상환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게 됩니다. 신주인수권부 생사할 때는 신주인수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환에 가름해서 주금이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이걸 우리가 대용 납입이라고 하는데 상법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대용 납입이라는 규정이 있지만은 사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정될 수 없는 사채권자의 권리를 100%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은 이거 대용 납입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채권자가 청구해서 대용 납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사채 상환하고 주금 납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환사채는 그냥 당연히 절차가 없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고 전환사채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자, 권리가 행사가 되게 되면 전환권이나 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전환사채는 사채 상환 의무가 소멸됩니다. 하지만 인수권부 사채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이죠. 자, 만기 상환한다고 봅시다. 상환 할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만기 상환인 것. 전환사채는 전환하지 않는 사채에 대해서는 상환 할증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권리 행사분만 액면금액을 지급하고 미행사분에 대해서는 상환 할증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주금 납입이 오면 당연히 전환사채는 없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주금 납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우선주입니다. 자, 전환우선주는 우선주죠. 말 그대로 전환권을 행사하면은 보통주로 이렇게 전환되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단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사채권은 개입되지 않습니다. 사채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주식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인데 우리 스톡인데요. 우선주가 전환권을 통해서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 우선주는 우선주하고 보통주의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복합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죠.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우선주는 없는 대신에 우선 이익배당이라든지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 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분정권이라는 즉 주식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환 우선주를 발행할 때는 전환권의 가치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선주하고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전환 우선주의 특징을 보면요. 우선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배당금 지급할 때도 우선주 주주가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청산될 때도 잔여 재산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정한 비율로 발행할 때 정해진 비율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전환 우선주죠. 만일에 발행할 때 1주당 2주의 비율로
주식 두 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우선주 한 주를 보통주 두 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전환 조건은 우리가 전환 비율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한 주를 두 줄 뭐 이런 식으로 전환 비율, 가격, 시기 이런 거는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할 때 정해져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발행 후 3년 후부터 전환이 가능하다. 또 특정 가격, 주식 가격이 얼마 이상이 되면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우선주로 보유하는 동안에는 고정 배당률로 우리가 배당을 우선주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지만 예를 들어 보통주의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이나 추가 배당은 참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보통 우선주가 일반 보통주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게 그래서 이런 성장에 대한 주가의 상승을 노릴 수 없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전환 우선주가 전환하게 되면은 자 보통주의 발행 가액을 발행 시점의 시가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 금액으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 우선주와 보통주 모두 지분정권이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게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주의 발행 가액은 전환 우선주의 장부 금액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선주 자본금 10만 원하고 우선주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10,000원을 합한 장부 금액이 11만 원으로 보통주 그 11만 원을 보통주 7만 원으로 전환할 경우에 우리가 따로 뭐 전환 손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계정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부 금액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주 자본금 10만 원이 없어지겠죠. 보통주가 7만 원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선주에 가지고 있던 그 만원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을 없애주고요. 보통주 발행 초과금 자 4만 원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손익은 인식하지 않고 그 발행 초과금만큼만 서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익만큼을 차익이 아니라 보통주의 발행 초과금을 그대로 인식하고 우선주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없애주고 이렇게 서로 결의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기타 비유동 부채로서 차입금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장기 차입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유동 부채 중에서 장기 차입금, 우리가 유동 부채는 단기 차입금이 있죠. 장기 차입금은 말 그대로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대부분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설비 투자를 하거나 확충을 할 때 또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죠. 자, 이럴 때 대부분 장기 차입금, 자,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좀 장기간에 자금을 조달해야 기업이 안정적인 자본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으로부터 2년 만기에 대출금 3천만 원을 차입해서 보통 예금에 입금했다고 가정하고요. 자, 차입을 하게 되면은 자, 보통 예금에 3천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부채 예정과 장기 차입금 3천만 원 증가하게 되겠죠. 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산하면은 자, 우리가 2년 만기인데 1년 안으로 만일에 만기가 돌아왔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장기 차입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계정 과목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이제 만기가 되면은 자, 없애주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이렇게 상환 처리가 되겠죠. 1년 안에 만기가 줄어드는 경우, 결산 시점에서 만기 도래하는 시점이 1년 이내일 경우에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나 사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사채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타의 비유동 부채로서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부동산 사용을 계약하고 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 임대보증금이 우리가 기타 비유동부채에 들어가고 과목은 임대보증금으로 계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받게 되면은 예금이 들어오겠죠.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 임대보증금 1억 이렇게 됩니다.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예금에 임대료가 매월 60만 원씩 받게 됐으니까 60만 원 들어오겠죠.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겠죠. 만기가 됩니다. 그럼 임대보증금 돌려주게 되면은 차변의 부채의 감소, 임대보증금 1억이 발생하고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1억이 이렇게 차변, 대변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회사는 전 직원이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의해서 일시에 퇴직하게 되면은 얼마를 퇴직금을 줘야 될지를 계산해야 되죠. 그걸 설정하는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서 그 금액을 부채로 기록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실제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은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줄여서 현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게 되면은 충당부채라는 부채가 발생하고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차변에 연말에 일시에 퇴직하는 규모를 설정해 놓고, 그래서 일정한 종업원이 누군가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부채를 그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줄여주게 되고 현재 현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계속 바뀌게 되겠죠. 회사가 직원이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또 회사 직원이 종업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말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하는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설정해서 부족하면은 더 설정해야 되고 만일에 남게 되면 환입을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지급금입니다. 장기미지급금은 우리가 상거래가 아닌 외상거래죠. 비품이나 기계장치,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1년 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1년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만일에 구입을 하고 1년 이내에 1년 이후에 지급했다면 장기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이거는 장기 매입 채무가 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아닌 그 외에 이런 장기 매입 채무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장기 미지급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면은 유동부채로 재분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채권 채무 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권 채무 조정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업도 이렇죠. 만일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을 수도 있겠죠. 능력이 안 돼서 또는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또는 도저히 차입금이나 사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회사의 어떤 갚을 능력이 도저히 안 될 경우에 법원이나 또는 합의해서 나 채권자가 일부를 포기를 한다든지 또 법원에서 결정해서 채무자가 갚을 돈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식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채권 채무 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채무 면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 완전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 완전히 망해서 이런 청산되는 것보다는 좀 부담을 줄여줘서 야 내가 1억이 받을 회사가 1억이 받을게 회사로부터 1억을 받을 채권자가 있는데 나 6천만 원만 그러면 갚아. 내 4천만 원 포기할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채권자가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기업이나 개인들이 어떤 법원에서 우리가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금융기관들도 포기를 하고 최소한이라도 더 받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되는 경우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채권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조정이 될 것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적 어려움,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을 우리가 채권자가 이 기존의 조건보다 완화되는 조건들이 많겠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합의가 되거나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 채무가 조정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은 변제해야 될 금액, 대가가 장부 금액보다 채무 장부보다 큰 경우, 이건 정상적인 채무 변제를 본다는 거죠. 내가 원래 빌린 돈은 10만 원인데 11만 원을 갚았어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가 채권의 횟수로 대가로 받은 현금, 현금을 받을 수도 있고, 토지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공정 가치가 채권의 대승 충당금 차감전하기 전에 채권자 입장에서 장부금보다 이상으로 더 많이 받았다. 이건 정상적인 채무문제를 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채권 채무 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한테 넘어간 현금, 자산, 주식 이런 것들이 공정가치죠. 시장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채무가 장부금액 이상인 경우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현행 시장이자율로 어떤 다른 데서 자금이 조달이 가능한 채무자로부터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거나 또는 위험의 감소를 반영해서 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도 이거는 채권 채무 조정을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시장에서 좀 더 싸게 이자를 빌릴 수 있다라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 또 하나는 다른 조건, 다른 대안에 의해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정상적인 이자율로 정상적인 채무에 시장의 이자율로 기존 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나 다른 데서 이렇게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채무의 변제 또는 조건의 변경은 채권 채무 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빌려서 갚는다든지 조건을 변경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또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나 다른 자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는 높은 이자율로만 자금을 더 높게 안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 채무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좋은 조건으로 가면은 당연히 아니겠죠. 채권 채무 조정의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의 만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자산이나 지분, 주식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계약 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 채무 조정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은 합의하는 날짜, 법원에서 인가가 나면 법원의 인가일, 우리가 대부분 채무자 해상법에 의한 회사 정리 계획 인가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정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은 그게 우리가 채권 채무 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채무 변제를 우리 채무 변제라는 거는 우리 실질적으로 돈을 갚으면 채무 변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인 채무 변제입니다.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이나 부동산, 기타 자산을 채권자한테 넘기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면 끝나는 거죠. 또는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주식 지분 정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조건이 아까 우리 뭐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인 채무 변제를 보는 것이고요. 자, 채무를 존속시키는 조건 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다른 대출로 바꿔주면서 이자를 낮게 해준다든지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또는 기존에 발생했던 이자나 원금을 쉽게 말해서 깎아주는, 감면해 준다든지 했던 이자를 감면하거나 포기한다든지 새로운 정권으로 채무정권, 뭐 사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채무를 존속시키는 그런 조건 변경도 채무 변제 유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 워크아웃이나 기업들이 워크아웃이나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서 우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 금융기관들이 기존에 있는 차입금들을 출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지분정권 발행을 통해서 채무 변제를 하는 방법이죠. 출자 전환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출자 전환되는 주식의 공정 가치와 기존에 있던 부채의 장부 금액의 차이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갚아야 될 돈하고 주식으로 발행되는 가치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적게 되면,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하는 게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을 채무 조정 이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근데 출자 전환이 적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럴 때는 출자 전환 채무의 과목을 해서 자본 조정으로 바꾸면 되고요. 출자 전환 채무는 전환되는 주식의 공정 가치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 금액은 채무 조정 이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성이 없는 지분정권, 공정 가치를 인식할 수 없는 이런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채무 조정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가치,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분명히 공정 가치가 형성되어 있고 기존의 채무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정 가치를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별도로 채무 조정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 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출자 전환을 해서 발행되는 주식의 공정 가치하고 조정 대상의 그 채무하고 차익을 우리가 채무 조정 이익으로 인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 조정 과목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자율을 인하한다든지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크아웃이 들어가는 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채무 발생 시에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밑에요. 자, 우리가 채무 발생 시에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방법은 자, 이자율을 조건 변경을 해서 채무가 조정되는, 이자를 덜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의 채권 채무 조정을 통해서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 흐름의 채무 발생 시점의 유효이자를, 원래 정해진 유효이자를 할인해서 계산된 현재 가치하고 채무 조정하면서 발생되는 장부 금액의 차이를 현재 가치 할인 차감과 채무 조정 이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차이 금액을 우리가 채무 조정 이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는 동정, 우리가 채권 채무 조정 시점에 시장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동정 또는 유사한 채권 채무에 대해서 적용할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차이나 채권 채무 조정의 이자율 차이 나는 금액을 별도로 채무 조정 이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별도로 이 조정 시점에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해서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채권 채무 조정 시점에 적정한 이자율은 그럼 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의 기초이자율. 자, 우리가 기초이자율에다가 당해 채무 발생 시점에 자, 분명히 이런 기업들은 자, 채권 채무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 채무 조정 처음에 그 조정 시점이 일어나기 전에 동일한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때 신용 상태에 대한 기초이자라고요. 그리고 조정 시점에 신용 가산 이자율을 합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 발생 시점, 채무가 발생한 시점에 신용 상태가 이 채권 채무 조정을 조정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채권 채무 조정 시점에서 산출된 이자율을 우리가 신용 가산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채권 채무 조정 시점에 적정한 이자율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원리금을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 어떤 조건, 우리가 채무자생법이나 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기업인 경우에는 감면을 통해서 어떤 이자를 깎아주기도 하고 채무를 면제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래서 그런 조건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채권 채무 조정 약정에 따라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이제 달라지겠죠. 좀 더 적은 금액을 부담할 수 있죠. 그래서 원금이 줄어드는 이런 장부 금액에 이제 훨씬 줄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우리가 채무 조정 이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목가액은 뭐냐면은 채무자의 우리가 그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 금액 명목가액을 우리 주일에 나와 있는데요. 채무자의 재무 상황이 정해진 기간 내에 향상되는 것을 전제로 원금이나 이자를 정해진 금액이 추가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그 금액은 조정된 만기까지 발생할 미래 현금을 포함을 다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채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 채권 주에 2에 나와 있는 내용은 채권 채무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발생된 기타의 모든 비용 이것들은 채무 조정에서 차감을 합니다. 네. 이익이 발생되는 비용들은 이익에서 차감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결합이 되겠죠. 한 가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한테 채무자가 자산을 이전하거나 지분정권을 발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조건 변경을 통해서 채무를 부담을 완화시키는, 경감시키는 채권 채무 조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전되는 자산과 발행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지분 자산이나 지분 정권의 금액만큼, 공정가치만큼 장부의 금액을 감소시키고 나머지는 앞에 말씀드린 조건 변경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죠.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본 것들은 채무자 입장에서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이었고요.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죠. 회계 처리가. 일단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산, 어떤 현금이나 부동산이나 지분정권을 수령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그 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공정가치가 기존의 장부금액보다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장부금액보다 훨씬 적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하고 무슨 상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는 모자란 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에 채권 장부금액하고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빼가지고 대손충당금이 있으면은 상계를 먼저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비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은 A 기업이 B 기업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금을 돈을 빌려줬는데 1억을 포기하는 대신에
B기업이 가지고 있던 토지, 이게 이제 공정가치 6천만 원짜리, 장부 금액은 5천만 원짜리를 취득하기로 서로 이제 합의를 봤다. 채권 재무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A기업에서는 자, 이 1억에 대해서 10%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만 원을 대손 충당금을 이제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A기업이 이런 채권 채무 조정이 일어났을 때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얼마인가 하는 거죠. 일단은 대손 충당금의 그 채권 정부 금액이 1억이죠. 1억에서 공정가치 6천만 원, 대가로 인식하는 토지의 공정가치가 6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을 대손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1천만 원이 이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천만 원만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충당금 1천만 원 없애주고 손상차손 1천만 원을 인식하면 됩니다. 대손상각비를 통해서. 자, 미행 출자전환입니다. 출자전환을 합의했는데 그 출자전환이 이행되지 않고 자, 출자전환할 때까지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채권의 대손 충당금 차감 전 장부 금액을 출자전환 채권으로 대체를 합니다.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 충당금 차감 전에 장부 금액과 전환으로 발생될 주식 공정가치의 낮은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출자전환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손상차손, 즉 대손상각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액은 우리가 발행될 가치하고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치하고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금액보다 미니멈한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손 충당금 장부금액에서 평가를 차감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대손 충당금하고 우선상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대손상각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감변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조건 변경입니다. 자, 이자율을 인하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건 변경이 있겠죠. 원래 조건대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상 처음에 정해진 원금하고 이자 금액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을 내가 다 받지 못하는 금액만큼 손상차손으로 인식이 되겠죠.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차감하고 모자란 부분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재무 조정을 통해서 조건 변경이 된 채권에 대해서는 약정된 미래 현금 흐름을 채권 발생 시점에서 유효이자율 처음에 약정된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할인해서 우리가 나머지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차이 금액을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 이루어지면은 채권 재무 조정이 이루어지면은 공식적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되는 것이죠. 자, 원리금 감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면을 통해서 자, 원금하고 이자를 감면 깎아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조건 변경을 통해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약정된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가 장부 금액하고 달라지겠죠. 이런 경우에 먼저 채권의 그 대손 충당금 차감 전의 장부 금액을 미래 현금 흐름의 합계 금액으로 줄여주고요. 자, 줄여준 채권의 대손 충당금 차감 전의 장부 금액은 먼저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를 하고 부족한 금액을 대손 상각비로 인식하면 됩니다. 새로운 채권 이제 발생하겠죠. 새로운 채권은 대손 충당금 장부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이제 인식하면 됩니다. 밑에 산식이 있으니까 이걸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설명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기업은 B산업으로부터 토지를 이전받고 자, 빌려준 돈 1억을 자, 2천만 원이 대청충당 설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변제하기로 하고 채권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토지의 그 장부 금액 북밸류는 4천만 원이고요. 공정 가치는 이 페어 마켓 밸류입니다. 페어 마켓 밸류는 3천만 원입니다.
채권자하고 채무자는 각각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보는 거죠. 채권자는 일단 대금 채권 1억이 없어지는 거죠. 기존의 채권을 다 없앱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토지 공정가치가 페어마켓 밸류가 3천만 원이죠. 그래서 3천만 원 토지를 인식하고요. 자, 충당금이 얼마 설정돼 있죠? 2천만 원 설정돼 있었죠. 충당금 2천만 원 먼저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차액이 5천만 원 발생하죠. 요거만큼을 우리가 비용으로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인식하시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 볼까요? 자, 채무자는 원래 채무,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장기 차입금 1억이 있었는데 이게 일단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 1억이 차변에 발생하고요. 자, 장부가치 토지가 4천만 원짜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 토지 4천만 원 없어지고요. 근데 이 장부가치가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6천만 원 차익이 생기지만은 자, 원래 이 장부가치 토지를 4천만 원짜리를 자, 우리가 공정가치 3천만 원에 넘겼죠.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이 처분에 결국 4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에 넘겼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비용이 1천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 차익 나는 만큼 그 7천만 원만큼이 채무 조정 이익으로 결의되게 됩니다. 자, 출자 전환을 해서 채권 채무 조정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기업은 C물산에다가 대금을 5천 원 빌려주고 있습니다. 5천만 원 빌려주고 있고요. 근데 A기업은 여기다가 충당금을 1천만 원 설정해 놨습니다. 근데 이 대금을 출자 전환, 채권 채무 조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C물산으로서 받을 수 있는 주식이 100주를 받기로 했고요. 그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고 주당 시가는 현재 2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각각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금이 5천만 원이 없어지죠. 자산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 대금 채권 5천만 원이 없어지고요. 자, 주식을 시가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100주 하니까 2천만 원이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미 충당금이 1천만 원 설정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1천만 원을 없애주고요. 나머지 금액 2천만 원이 대손상각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5천만 원 부채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5천만 원 부채의 감소가 발생하고요. 자, 근데 10만 원짜리 액면가죠. 액면가 10만 원 발행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본금이 1천만 원 발생이 됩니다. 주식을 발행해 주니까. 근데 이게 시가가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 1천만 원만큼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결의되게 되고요. 나머지 금액 3천만 원은 채무 조정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의 처리가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채무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까지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